자, 이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활조성이에요. 누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에게 하기 위해서 이 자활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야? 돈을 합니다. 돈이라면 자산이죠. 자산. 소득이랑 자산 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자산을 통해서 이 내용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소득 인정액에서 소득 평가액과 자산의 소득 환산액. 그래서 자산 가액 곱하기 소득 환산율이야. 이제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제 의미 없습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재산과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만들게 됩니다. 자, 부양 의무자가 있습니다. 직계가족 1촌 및 배우자입니다. 본인, 자녀, 사위, 매우, 부모, 이 모든 사람이 봐요. 근데 이게 폐지가 됐는데 생계급여 경우 1억 이상, 자산 9억 이상인 경우 부양 의무자를 보게 되고요. 또 누구 있냐? 의료급여. 자, 의료급여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시 보는 게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지금 생계급여까지 보면 이제 부양 의무자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부양 의무자를 보고 있는 것이 의료급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급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해 주려고요. 아, 너가 지금 잘못됐구나.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너 이거 도와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부양 의무자, 부양 우선 원칙이에요. 뭐냐?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타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국기법은 최후의 보류법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받는 거지 뭐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이런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법 우선의 원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수급자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 누구냐? 부양 의무자, 그다음에 소득 인정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급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특례가 있어. 아까 우리 장애인 복지 볼 때도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외국인도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 똑같죠. 임신 중이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한 상태. 그리고 이제 혼인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했는데 자기 혼자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별했을 때 안 되고요.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 자녀를 임신하고 있어야 돼요.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해주겠다? 수급자로 도와주겠다. 자, 그런데 혼자 왜 너는 외국인이지 미성년자나 그 직계존속을 왜 같이 하냐?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지. 너 자체는 외국이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성인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급여가 있어요. 어떤 급여가 있냐? 급여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최저생활을 보장해준다, 자활조성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원칙도 있었죠. 보충성의 원칙이냐, 부양 의무자냐, 아니면 타법 우선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뭐냐면 교주 장자의 생해요. 교주 장자의 생해에서 7가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급여 받아 중위소득 50% 이상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교육급여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뭐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이잖아요. 급식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고 이래서 이제 하긴 하는데 우리 뭐냐 방과후 교실 같은 거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 장관 소속입니다. 자,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 유진비 이런 것들 주는 거예요. 뭐 월세 이런 거죠. 월세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주겠다 해서 중위소득 47% 이상인자 이거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겠다. 그리고 또 수급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장제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줍니다. 죽은 사람에게 줄 수 없잖아요. 죽었는데 깨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70만 원을 줘요.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자활급여라고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 급여를 받는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자활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요? 조건부 수급자예요.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창업 지원이라든지 자산 형성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자활급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료급여가 있어요. 자,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1종, 2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 그냥 종이에 적혀 있어요. 종이에. 너는 1종, 너는 2종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 이 사람이 1종이구나, 2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종이에 그냥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의료급여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따라서 의료급여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나머지는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이런 거 다. 보건복지부. 자, 생계급여입니다. 자, 생계급여. 기본적으로 급여를 돈을 주는 거죠. 자, 급전 돈으로 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요. 매달. 그다음에 그 수급자에게 직접 줍니다. 그리고 부족분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부족분.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수급비를 받는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분만큼 채워주다 보니까 다르게 들어간다. 그리고 주거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주거에서 지급해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까 조건부 수급자로 이제 자활급여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건부 수급자들에게도 지급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30% 이상인 자요.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그냥 중위소득 30%입니다. 30%인 된 자가 이제 받을 수 있고 예외자 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18세 이하 그다음에 65세 이상 그러니까 18세 이하 64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밑에 있는 아동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근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조건부 수급자에서 빠지게 그냥 생계급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수급자가 죽었을 때 장제급여 받는다고 했죠. 수급자가 아이를 낳게 돼도 분만 전, 분만 후 사용할 수 있는 해상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금액도 70만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용보험에서 우리 출산 전후 급여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주는 거죠. 해상급여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급자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청해야 돼요. 급여를 신청하면 조사자들이 와서 조사하고 조사하는 걸 가지고 통지를 하죠.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안 됐어. 또 반대로 수급자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왜요? 전담권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잖아요.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냐? 금융, 신용, 보험 정보의 동의 서면에 제출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이걸 왜 보냐? 요거 봐야 자산이 얼마 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돼요. 자, 조사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자, 조사하러 가는데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고 뭐 피부양자 뭐 이렇게 해서 자산 소득 조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집이 잘 살고 있는지, 집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생활 상태는 어떤지, 또 뭐요? 근로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번 조사할 수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러 갔는데 한 번 갔는데 그날 없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 근데 물론 언제 몇 시에 갑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건 좀 괘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실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시켜 버립니다. 너 있잖아. 신청 요구 있죠.
급여 신청했죠? 응, 너 안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정 통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뭐 14일 이내 통지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가 이제 안 됐어요. 그래서 14일 이내, 우리 보통 이제 14일 이내 통지라 근데 30일 이내 통지예요. 30일 이내. 한 달 안에. 보통 보면 한 달 이내 통지하고요. 이게 한 번 연기가 되면 60일까지, 최대 6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자, 수급자가 이제 탈락했어요. 그래서 불복을 합니다. 자, 뭐요?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의 신청은 2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인이 통지해서 통지로 받은 날부터 90일, 아까 이야기했죠. 뭐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은 90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 아, 이름부터 긴급이래요. 긴급복지. 얘네는 30일.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인이 90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를 거쳐서 시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야, 뭐 왜 홍길동이 나한테 이게 이 신청을 해? 라고 하면서 시도지사한테 얘기하죠. 시군구청장에 얘기합니다. 시군구청장아, 야, 홍길동 왜 탈락시켰어? 서류 좀 보내봐. 라고요. 그러면 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그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그걸 딱 보고 30일 안에 심사를 결정하면 됩니다. 얘 탈락이네. 이러니까 탈락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야, 너 탈락 얘기해요. 그러면 2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시 불복을 합니다. 자, 신청인은 다시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돼요. 어디다? 시도를 거쳐 더 높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도 갑자기 뒤통수 맞은 거죠. 야,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란 거요? 야, 시도지사야, 얘 왜 탈락시켰어? 자료 좀 넘겨. 그럼 10일 안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받은 거 가지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신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어요. 시군구를 거쳐 시도로 가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가냐, 이 2번 하는 거고, 뭐, 자료는 10일 안에 줘야 되고, 결과는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변경하게 되면 수급자는 죽을 수 있어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2번 수급자란 이급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 수급권자는 권리가 있는 자. 권리가 있는 자가 수권자입니다. 자, 3번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급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해서 자활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우리 이제 어디서 배웠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자활기업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명 이상이 만들면 자활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자활기업을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 아니면 탈빈곤이었죠. 탈빈곤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자활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아니요. 교육급여는 누군데?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한다. 자, 옳지 않으니까 5번이네요. 자,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중위소득은 통계법상 27대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서 가구의 중간값인 가구의 소득, 가구 규모에 따른 수준 차이를 발생하는 무슨 별로 산정한다. 이런 거 어렵죠. 솔직히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이게 이제 원래부터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공포하는 통계 자료를
가구의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소득, 경당소득 중 가구값이 최근 가구 소득의 평균 증가율, 그래서 평균 증가율, 자, 평균 증가율, 그 다음에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가구별로 선정하게 됩니다. 가구 규모죠. 가구 규모별로 움직인다. 자, 그러니까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그다음에 가구 규모, 그리고 이제 올라간대요. 자,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경상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라고 보셔야 돼요. 법령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로 나온 걸 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시험이 나오면 못 풀 겁니다. 풀기 힘들어요. 자, 다음 중 보장법상 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소득은요 매달 받는 것을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일회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답은 1번이네요. 퇴직금은 한 번 받는 거잖아요.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급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여로 보지 않아요. 자, 임대소득 매달 들어오죠. 사업소득 매달 들어와요. 국민연금, 연금도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것들. 자, 그리고 뭐야? 정기적으로 받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딱 보면은 이 퇴직금만 한 번 받고 마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받는 거니까 좀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 다른 지문들을 보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네요. 보장기관이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생계급여로 한다. 자, 생계급여는 차상위 계층이 받는 게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이 받는 게 아니죠. 이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뭐요? 자활이겠죠, 자활. 조건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활급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산, 소득, 근로능력증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들을 변경할 수 있다. 자,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변동된 경우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알려주려고 알려주면 급여가 깎이는데, 그러니까 변동된 경우 이제 소득 뭐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직권으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직권으로 바꾸게 됩니다. 3번 수급자가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의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된다. 아니요. 이의 신청 첫 번째는 시도지사, 두 번째죠. 2차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4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초과 비용의 보장 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초과 있잖아요. 초과. 원래 10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200만 원 줬어. 그럼 왜 줬냐라고 얘기하겠죠. 야, 100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줬으면 왜 그걸 니네가 준 건데 그걸 내가 왜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할 경우는요. 초과 비용 있죠. 초과 비용 10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요. 위탁가정의 아동들, 위탁가정에 하게 되는 거죠. 위탁가정에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은 부양 의무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손자. 우리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수급권 직계가족 1촌이라고 하죠. 1촌. 1촌이기 때문에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2번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어요.
주권자는 신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정기간에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뭐라고 해요? 개별 단위 하나요? 아니요. 가구 단위죠. 가구 단위예요. 가구 단위. 가구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보장은 가구 단위로 하는 거예요. 개별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제 해야 되고 필요시 개별 단위로, 그러니까 개별 가구가 아니라 개별 단위, 뭐 이거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바뀐 거죠. 원래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가구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4번 부양 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해진다. 자, 구별하여 우선하여진다. 그렇죠. 우리 이제 부양 의무자 부양이 뭐야?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우선. 너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니네가 못 해줄 때 국가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우선입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자,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으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왜 검진을 받지 않았냐? 아, 건강검진 모아서 이랬습니다. 뭐 이제 얘기 소명을 하겠죠. 이런 것들처럼 보장기관 급여를 했던, 너는 그것 때문에 급여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는 청문을 해서 그것을 소명하고 그럴 기회를 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네요.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